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직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됐고, 긍정적 사고가 좋은 경험을 가져오고 부정적 사고는 나쁜 경험을 가져온다는 삶에 관한 믿음으로, 쉽게 말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건강과 인간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책 끌어당김의 법칙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양자역학 코치로 활동 중인데요. 세미나를 통해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의에서 양자역학의 원리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닫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해 직원 한 명 없이도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 달 만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간을 손에 넣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끌어당김의 결과를 만든 저자의 강의에는 양자역학이 등장하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말했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학문을 파고들면 한없이 깊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보려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란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최소 단위로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은 크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전역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양자역학은 원자, 소립자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보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몸 그 자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과 감정 같은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는데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로 생각해보면 술래가 보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술래가 돌아보는 순간에 움직임을 멈춥니다. 즉,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관측된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 세계입니다. 도쿄대학 우주선연구소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의 구성 비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95%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뿐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빛을 비춰도 전혀 반사되지 않고 아주 어두워서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고 해요. 관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이죠. 관측할 수는 없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중력에 영향을 받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개색 가시광선의 빛만 볼 수 있고 적외선과 자외선은 볼 수 없어요. 자외선은 햇볕에 피부가 타는 원인이고, TV를 켤 때 누르는 리모컨의 원리가 적외선입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오는 X선이나 라디오 주파수 등 우리는 전자파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대자연 속의 갈대처럼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인데 인간의 의식은 이렇게 나뉩니다. 표면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이고, 잠재의식은 자각할 수는 없으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으로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A.K. 프라딥은 책 바잉브레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95%는 잠재의식에서 처리된다. 즉, 인간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95%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의 95%의 잠재의식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의식 전체를 커다란 빙산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있는 잠재의식이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표면의식은 바다 표면에 얼굴을 내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평소에 표면의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집에 돌아가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볼지, 이런 일들을 의식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눈을 깜빡이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무의식으로 움직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즉,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관측할 수 없어서 인식할 수 없을 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의 성질을 가지지만 관측되면 입자의 성질로 바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며 사고와 감정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니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사고와 감정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물질화되고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이론물리학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동의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에 불과했던 물질이나 사건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물리세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실현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요. 이어서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여기서 사고가 명확해지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행동하면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지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공명현상이란 물체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외부로부터 받으면 진동의 폭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와인잔에 그 잔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계속 가하면 진동의 폭이 증가함으로 와인잔이 깨질 수도 있어요. 유리잔은 이산화규소라는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의 집합입니다. 원자나 분자는 물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진 것끼리 공명하고 끌어당겨 현실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돈은 에너지로 내가 돈에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따라 돈을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밀어내는지가 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발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TV나 라디오의 주파수에 맞춰 채널을 선택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도 의식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면 의식 에너지와 돈 에너지가 공명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사고의 법칙을 말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잘 된다고 생각한 일을 잘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잘 되지 않은 현실로 끌어당겨요. 돈이 없어라고 투덜거리면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돈이 없는 주파수를 내보내고 현실이 그 주파수와 공명해서 진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어당겨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잠재의식이 바라는 대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라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김으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 법칙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미 자신 안에 풍요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마인드를 갖추면 돈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전자는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상태이고 관측하면 입자 상태가 된다라는 문제를 두고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57년에 미국 물리학자인 휴 에버렛이 주장한 다세계 해석으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평행세계가 있다는 해석이에요. 평행세계라는 개념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며 선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가능성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즉, 나의 연봉이 4천만 원인 세계도 10억 원인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죠.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또한 내가 과거의 한 선택과 결정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부자가 되겠어라는 결심입니다.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는 책 시작부터 나는 해적왕이 되겠어라고 선언해요. 해적왕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되겠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는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겠어라는 미래를 이 시점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부자가 되는 평행세계가 선택되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인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직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갈 곳을 정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혹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목적지를 정해야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튜어트 와일드는 말했어요. 성공은 당신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며 성공의 법칙을 깨닫고 부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부의 주파수를 맞춰 공명하며 진짜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가 담긴 말로 현실을 만들고 풍요의 상태로 가득 채우는 인생. 부의 에너지로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에 얽매여 있으면 잔액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진정한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없어요. 돈은 나쁜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니 지금 갖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돌고 도는 돈이 어째서 나에게는 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돈은 더럽고 나쁜 것이다. 돈은 무조건 땀 흘려 벌어야 하는 것이다. 돈은 선택된 사람만 손에 넣을 수 있다. 월급쟁이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인 돈이 나에게만 오지 않는 이유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나 자기와는 인연이 없는 타인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책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돈의 이미지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멘탈 블록이란 인간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고입니다. 돈은 더러워, 돈 버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 멘탈 블록이 있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란 말이 있는데요.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튼튼한 줄로 다리를 묶어 놓는데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 코끼리는 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지 못해요. 그렇게 점차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른 코끼리가 되어 도망칠 만큼 충분한 힘이 생겨도 소용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끌어당길 수 없는 대부분은 이런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려 있습니다. 표면 의식에서는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고 생각해도 잠재 의식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돈을 끌어당길 수 없어요. 인간은 2세에서 3세 사이에 멘탈 블록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10세에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돈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땀 흘려 일하지 않은 돈은 나쁜 거야 같은 말을 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또한 매달 월급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나는 200만 원 이상은 벌 수 없어 라는 이미지가 생겨요. 이런 멘탈 블록을 없애려면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어 라고 말하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에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너스가 들어와도 금방 다 써버리거나 복권에 당첨돼도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사람은 돈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불행한 빈자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빈곤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것,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 가지면 골치 아프고 힘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나쁜 것, 더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노동으로 벌어들인 것 외에 수입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책감의 배경에는 나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라는 낮은 자기긍정감이 깔려있는데 자기긍정감이 낮으면 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행한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 권력의 상징, 돈만 있으면 지위도 명예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아주 좋아하지만 돈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는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나 사회적인 신용은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분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자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 사랑의 상징, 감사의 결과, 신뢰의 증거라는 이미지가 있으며 많은 가치를 제공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감사와 신뢰를 받아 큰돈이 들어오고 인맥도 생겨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해요. 돈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돈은 원래 중립적입니다. 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쓸 수 있다면 우리도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에 얽매여 있으면 잔액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진정한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돈을 쓸 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면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다고 해요. 아버지는 재력가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자신이 가진 돈은 전혀 쓰지 않고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어요. 바로 클래식 자선 공연을 기획해서 기부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연주자에게는 재능 기부로 연주를 부탁하고 1인당 10만 원인 공연 티켓 200장을 모두 팔아 매년 이 기부금으로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학교를 만들 자라는 비전을 내걸고 공연 티켓을 팔아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돈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기에 비전을 내걸면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제공합니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다라는 상상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은 반드시 지갑이나 계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현실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으로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낭비란 필요 이상의 사치나 도박 같은 쓸데없는 지출을 말하고 소비는 식비나 전기요금처럼 생활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로 가능한 한 투자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투자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구매 후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만 도심에 있는 역과 바로 연결된 아파트라면 자산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고 운이 좋으면 가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손에 넣을지를 생각하지만 돈을 펑펑 쓰며 낭비하는 사람은 잠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통장 잔액이 줄어들 때마다 점점 가난해집니다. 참고로 가장 위험이 적고 돌아오는 것이 큰 투자는 바로 자기 투자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독서를 하며 성공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위험이 적은 투자입니다. 세계 제일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하루에 3분의 1을 독서에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집에 사설 도서관이 있어 책을 1만 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의 지인 중에는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동산회사 사장에게 컨설팅으로 매출을 1.5배로 올려줄 테니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게 해달라고 협상해서 컨설팅 비용 대신 11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광고비로 1억 원이나 하는 TV 광고도 컨설팅을 대가로 무료로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컨설턴트는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서 가치를 창조했고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가치와 바꾸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높은 금액대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큐 그룹 창업자인 고바야시 이치조는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상대가 바라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독립된 에너지의 총량은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 돈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돈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면 그릇 자체를 크게 넓혀야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평짜리 방에 싱글 침대가 놓여있고 이 침대를 세미더블 침대로 바꾸고 싶다면 집을 이사해서 방의 크기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돈 그릇 역시 반드시 넓혀야 합니다. 저자는 돈 그릇을 넓히는 것을 돈의 역치를 높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치란 어떤 대상에게 반응하는 가장 작은 값 또는 특정 반응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수준의 수치를 뜻합니다. 돈 그릇을 넓힐 때는 상한 역치는 높이고 하한 역치는 낮춰야 합니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의 크기로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1천만 원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올리면 상한 역치는 올라가요. 비즈니스나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잘 사용할 줄 알면 돈은 사라지지 않고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쓸 때 기분 좋게 돈을 쓰는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쓸 때 지갑에서 돈이 나가버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면 돈이 정말로 떠나버려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돈을 쓸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돈이라는 에너지가 전체를 순환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돈을 쓰고 배웅하면 돈 에너지는 좀 더 큰 것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한 역치는 돈을 절약하는 수준으로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생활 레벨을 떨어뜨려 한계를 낮추면 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 연구가인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은 파킨슨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출 금액은 소득 금액과 일치할 때까지 늘어난다. 수입이 커지면 쓰는 돈도 커진다는 뜻으로 일이 잘 풀려서 소득이 높아지면 누구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경비나 월세 등 생활비를 줄이지 않으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 힘들어집니다.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미국 최대의 자산가 존 록펠러는 부는 절약에서 탄생한다라는 말을 굳게 믿고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았어요. 5센트를 허투루 쓰려는 비서에게 1달러의 연이율이 5%라면서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라. 신이 잠시 맡겨놓은 것이니 낭비하지 않는 게 도리다. 워런 버핏은 2022년도에 자산이 약 130조나 된다고 알려졌는데 1957년에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에 구매한 집에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자나 자산가일수록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한 역치를 낮추는 훈련을 해두면 나는 최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설령 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입니다. 나에게만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면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미지를 바꿔 풍요의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통장 잔액이 전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은행에 돈이 내 것이라는 상상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비전을 만들 때 그 이미지에 맞는 돈이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아까워서 억지로 사용하는 대신 기쁘게 돈을 사용하고 배웅할 때 사이즈가 더 커진 돈이 돌아올 것이고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진정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생각의 변화로 올바른 행동이 이어질 때 부가 찾아오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에 따라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낼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주변에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세상에 먼저 나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업을 하든 월급쟁이를 탈출해서 창업하든 지금의 수입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재정적 여유와 함께 부자가 되려 하는데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나 자신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다른 사람이 흉내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진 유일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내세울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나만의 가치를 조합하고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인구는 약 80억 명이에요. 그 중에서 나와 완전히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나 자신뿐입니다. 즉,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80억분의 1의 존재이며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우주는 퍼즐과 같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한 조각으로 하나라도 없으면 완성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한 조각으로서 어떠한 역할과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파동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관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돈을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파동 상태의 가치를 관측해서 입자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광고 카피라이터 제임스 웹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디어란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에 불과하다. 이 말처럼 자기 자원을 파악하고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조합해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8가지 자원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정보는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정보이고 지식은 이 정보 중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주변에 맛집이 있다는 건 단순 정보지만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경험에서 성공 경험은 누군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실패 경험은 실패를 대비하고 방지하는 이야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혜는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팀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다면 인재의 성향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동업자와 맞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와 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능력은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나 영어 실력, 악기 연주 같은 모든 기술이 해당하고 인맥은 친구나 회사 동료 등 인간관계로 나의 가치를 누군가와 함께 합쳐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건은 집이나 자동차,
스마트폰처럼 실제로 소유한 물건이고 자산은 소유물 중에서도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롤렉스 같은 고급 시계, 골동품 동전 같은 건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2020년 영국 옥션에서는 간디가 착용했던 안경이 26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어요. 나의 8가지 자원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자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중에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중에 파는 카레 가루를 쓰지 않고 향신료만 써서 몸에 좋은 카레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자는 한 사람당 3만 원씩 참가비를 걷어 파티를 열고 그가 만든 카레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향신료로 카레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3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치킨 브랜드 KFC의 창업자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는 40세에 켄터키주 코빈에 주유소를 차렸는데 주유소 한 구석에 샌더스 카페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고 그 샌더스 카페의 주력 메뉴가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식당 앞에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게 되자 경영난으로 65세 때 도산하고 말았어요. 이때 샌더스는 각 지역의 식당에 프라이드 치킨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 마리씩 팔릴 때마다 5센트의 인센티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했고 70대에 미국 전역을 돌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한 영업을 뛰었습니다. 현재 KFC는 전 세계 142개국에 2만 5천 점포 이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샌더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내가 가진 자원이나 가치를 좀 더 넓은 세상에 드러내면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그것에 공명해 즐거워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아이디어로 시장 전체를 바꾼 예도 있는데 바로 아이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잡스는 전화와 아이팟, 개인용 정보 단말기를 하나로 합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다면서 아이폰을 발표했어요. 아이폰은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조합으로 탄생한 혁신적인 상품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합해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내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독창적인 콘텐츠에 대해 확신이 없고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선 자원을 조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재 이론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뜻 보기에 우스워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는 희망이 없다. 현재 나에게 있는 자원을 깨닫고 그 자원을 조합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새로운 무언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새로운 시도를 한 것,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자산이란 실제 현금과 계좌에 찍힌 금액 외에도 부동산과 주식, 심지어 빚까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은 자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해도 현금이나 계좌에 1,000억 원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자산을 합해서 얼마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현금이 600만 원밖에 없어도 몇십억 원이나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투자로 돈을 만드는 유형자산을 가지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자산에는 무형자산도 존재합니다. 무형자산이란 특허나 상표, 기업 노하우와 경험, 지혜와 신뢰, 건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활용하면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8가지 자원은 나만의 소중한 무형자산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은 부자보다는 자산가입니다. 우리는 무형자산을 활용하는 자산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에 따라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낼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주변에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세상에 먼저 나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타인은 공명하는 비전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성공을 예견합니다. 돈이 없어도 무형자산을 활용해서 비전을 이야기하면 여기저기서 돈이 모이고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행복한 부자들은 모두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진 자산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마침내 부와 성공을 모두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